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던 청년들은 오늘의 문제가 바로 저놈들 때문이야. 투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을 쓸어버려야 후투족이 일할 공간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극단적인 선동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던 거죠. 네. 온갖 가짜 뉴스와 혐오를 확산하는 방송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방송에 의한 선동으로 확 퍼지는 거죠. 대표적인 방송이 RTLM 방송이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RTLM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모든 바퀴벌레에게 전한다. 바퀴벌레, 당신네들은 르완다인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바퀴벌레들을 완전히 학살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투치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후투족 민병대에게 칼로 난도질 당하던 투치족 소년이 울부짖으며 외친 소리였습니다. 너무 어려서 투치가 뭐고 후투가 뭔지도 몰랐던 이 소년의 그 한마디, 르완다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영화 호텔 르완다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증오와 혐오의 세상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 또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평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먹먹한 마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9번째, 아프리카의 어제와 오늘 6부, 제국주의가 유린한 피해 대륙, 끝없는 아프리카의 내전 3번째, 르완다 내전, 콩고 내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경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경채입니다. 네. 오늘 이 프롤로그가 정말 굉장히 슬프네요. 저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장부터 울면 안 돼가지고. 자기 연기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안 하면 살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레스타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아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간만에 온 유엔 총회 연설의 기회에 상임의장 자격으로서 꼭 해야 할 말을 안 한 것이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유엔 가입국이 한 190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50개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에게 잔혹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 그 소중한 유엔 총회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파탄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정하게 오히려 뭐 교섭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일종의 밀당일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럼요. 네. 꼭 밀당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런 자주적인 외교에 대한 깊은 철학 같은 것이 매우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자마자 제가 약간 격앙되신 거죠? 뭐 격앙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지난번 저희 붉은 오늘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꼭 팔레스타인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 연설에서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고 복원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얘기를 지금 네. 첫머리에 좀 하게 되네요.
자, 가십시다. 네. 오늘 프롤로그도 너무 절박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 아프리카 방송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뭐죠? 심장이 저며지는 느낌 같은 거 고통스럽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기일전하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르완다 내전 얘기했고 1994년 4월 달에 평화협정을 추진하던 그 후투족 출신의 르완다 대통령 하바리마나와 네. 대통령과 총리가 암살된 네. 이를 이제 투치족의 행위로 보고 후투족이 투치족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르완다의 지옥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저희가 끝났어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죠. 네, 그 암살 사건 이후에 이제 후투족의 투치족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 공격이 시작됩니다.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영화 호텔 르완다도 이제 그때가 배경이에요. 네. 1994년 4월 7일 국영방송국에서 총리가 살해당한 바로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최소 50만 명에서 107만 명 이렇게나 3개월에? 되는 사람이 학살당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투치족이었지만 후투족의 만행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동정심을 갖고 살펴주던 상당수의 온건한 후투족들 또한 아이고야. 그들과 함께 학살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전형적인 제노사이드죠. 그러네요. 영화 앞에서 영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호텔 호텔 르완다에서는 네. 주인공인 폴이 후투족이고요. 그의 아내는 또 투치족이에요. 타티아나라고 하는 네. 이름의. 네. 세상에. 가족 내에서도 비극이 벌어졌겠네요. 네, 이제 딱 이 가족의 출신만 봐도 이 영화가 되게 뭔가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다가 뭐 그렇죠. 이렇게 했구나 싶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후투하고 투치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웃도 되고 네네네.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쨌든 전면적인 예, 학살로 이렇게 네, 가게 이어지게 되는데 되죠. 3개월 동안 어림잡아 1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10,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숫자가 10,000명,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요. 인격도 없고 네. 어떤 이 감정이 뭉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인데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3, 4일마다 말하자면 군 한 개, 군의 군민들이 3, 4일마다 한 개씩 없어졌다는 얘기고 몰살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군대나 어떤 특정 집단이 할 수 있는 학살이 아닌 거고 네. 사실 그 모든 후투족이 모든 투치족을 보는 대로 학살했다는 이런 그런 거죠. 무자비한 거잖아요. 군대가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단시간 내에 하루에 10,000명씩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졌고 그렇지. 일반인이 일반인을 죽이는 아우, 거죠. 어떻게 이럴 이 학살 중심에는 후투족 군대와 후투족 부호들이 양성한 후투족 민병대 이걸 인테라 하무에라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테라 하무에가 있었지만 이러한 집단 외에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후투족이 투치족을 살해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학살 종료 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후투족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모두 투치족을 죽인 경험이 있다라고 어떡해. 하는. 그러니까 너무 국민 모두가 끔찍하다. 살인자인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살인의 경험을 갖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무기를 가진 군대에 의한 학살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양상이 매우 잔인하게 진행이 됐어요. 학살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밀림의 벌채에 사용되는 흔히 정글도라고 부르는 마체테에 의해서 학살당했거나 또는 망치, 창 같은 것으로 또 죽임을 당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저 칼이 이제 마체테라고 우리가 부르는 칼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형장에서 망나니가 휘두르던 그런 칼 같은 거죠. 이렇게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마체테를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덤비는 지옥 같은 세상,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 르완다 대학살에서 생존한 사람의 증언 인터뷰가 있는데요.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쳤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 선생님이, 네, 목사님이 세상에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무서웠겠어요. 이런 진짜. 증언도 있어요. 후투족 민병대가 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쳐들어가서 뭐 같이 학교 배우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중에 후투족도 있고 투치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갈라서 서라. 응. 그러면 이제 후투족은 살려주고 투치족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학생들이 어제의 친구들이 이게 갈라서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라서기를 거부한 거죠. 각각 따로 서라 이렇게 한 거를 다 죽여버린 거죠.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이야기는 르완다 학살을 다룬 영화 4월의 어느 날에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실화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네, 저 영화도 호텔 르완다만큼 볼만한 영화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영화 소개를 책 소개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 영화 4월의 어느 날은 후투와 투치의 그 모순적 관계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혐오와 적대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투치족 아내를 둔 정부군 소속의 오기스탱. 그러니까 아내가 투치족이에요. 근데 이 정부군 소속의 후투족 오기스탱 그리고 반투치 성향의 라디오 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방송인 오노레 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후투족 두 형제가 내전 속에서 겪는 영화를 그린 겁니다. 그 모습을. 둘 다 후투족인데 형은 부인이 투치족이고 동생은 소위 말하면 투치를 죽여라라고 방송하는 그 방송국의 방송인이고 이런 속에서 이 형제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학살의 발단부터 진행과 종료, 전후 처리까지 모두 그 안에 녹아 있어서 르완다 내전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영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당시의 학살을 이야기하는 숱한 증언들이 있는데요. 방송으로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끔찍한 이야기라서 입에 담기는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투치족이 키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키가 크다는 이유로 다리를 잘라서 키를 줄이는 고문, 약국을 양탈하여 생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한 마약에 취한 학살, 투치족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강간, 그리고 후투족 에이즈 환자들을 아예 강간반으로 편성해서 어머나. 성폭력을 통해서 전염을 확산시킨 세상에나.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조사에 의하면 대략 강간이 30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을 납치해서 어쨌든 민병대의 아예 성노예로 삼기도 했다 이런 증언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너무 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인 거죠. 네. 들었던 중에 가장 압도적이네요, 진짜. 네. 아니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해도 물론 분노할 수는 있는데 그 분노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살로 이어진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게 한 것인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게 대통령 총리 암살 사건 그 이후로 생기게 된 일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것을 누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투치족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 비행기 격추 사건과 총리 살해 사건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당연히 투치족 반군의 공격일 것이라고 아마 듣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후투족 강경파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2012년에 최종적으로 이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됐어요? 네. 어머나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데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후투족 대통령인 하베리마나 대통령은 안팎의 압박과 또 국내 정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치족을 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대통령의 이 조치에 후투족 내의 강경파들은 아니 이 바퀴벌레들을 박멸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강원 대립이 극심해지니까 강경파는 온건파인 대통령에 대해서 암살을 해버린 거죠. 세상에. 평화협정을 뒤엎었고 투치족을 완전히 몰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당시 투치족 반군인 RPF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후투족은 말이 안 된다, 니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선동을 하면서 그걸 무기로 학살을 부추겼던 거죠. 아니 진짜 너무나 분노스럽네요. 네, 그럼요.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투치족에 대한 박멸을 선동하고 도대체 그냥 평범했던 이웃이잖아요. 후투족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선동에 놀아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칼춤을 추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뿌리 깊은 증오와 적대를 만든 역사적 과정, 소위 이 제국주의 침략에 가져온 역사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얼마나 큰 재앙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벨기에가 투치족을 내세워서 후투족을 식민 통치했던 그렇죠. 그리고 그때 했죠. 생겼던 네. 반감이 계속해서 쌓여있던 구조였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잘못된 역사를 고쳐야 할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르완다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베리마나 이 정권은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21년간 독재 정권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다 80년대 중후반 커피값이 폭락하면서 민생이 파탄나고 기득권들은 부의 독점이 생겨나면서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회적 룸펜으로 전락해가고 그러면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이러면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희생양을 권력은 누구로 만들었냐? 바로 투치족으로 만든 거죠. 예. 우린 뭐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유럽의 경제 불황 속에서 그렇죠.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던 청년들은 오늘의 문제가 바로 저놈들 때문이야. 투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을 쓸어버려야 후투족이 일할 공간이 생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극단적인 선동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던 거죠. 네. 온갖 가짜 뉴스와 혐오를 확산하는 방송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방송에 의한 선동으로 확 퍼지는 거죠. 대표적인 방송이 RTLM 방송이었는데요. 이 방송국은 후투족 최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인 펠리시엔 카부가가 설립한 방송이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4시 22분 여기는 RTLM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모든 바퀴벌레에게 전한다. 바퀴벌레, 당신네들은 르완다인이 아니다. 바퀴벌레들이 도망칠 곳은 없다. 우리 투치족이 10%를 이미 처단했다. 이제 너희는 8%에 불과하다. 바퀴벌레들은 이제 없으니 모두 기뻐하자. 나의 후투족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바퀴벌레들을 완전히 학살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의 폐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학살자들은 한 손에는 마테체를 들고 한 손에는 라디오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 거죠. 웬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쩜 그런 뉴스에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소통이 열린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민생의 고통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틈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가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맞아요. 이런 선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히틀러 시대 선전선동을 통해 유대인을 학살하던 나치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이렇게 야만의 세상을 아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잔혹한 학살은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84%가 투치족이었고요. 15%는 아까도 말했지만 학살에 동조하지 않은 온건한 후투족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가 피그미족의 일종인 투아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무려 40만 명이나 생겼고요. 난민은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투치족이었죠. 르완다 내전 기간 동안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341명이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심지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르완다인의 평균 수명이 1년 만에 1993년에는 42.2세였는데 94년에는 14.1세.
태어나자마자 말이 죽거나 돼요, 이게. 1살, 2살 때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GDP는 19.7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1인당 GDP는 249.4달러에서 111.94달러로 이전의 절반 미만으로 완전히 추락했고요. 경제 성장률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수치는 마이너스 50.2%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지옥이었던 거죠. 네. 네, 아예 물가 상승률 통계는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높았고요. 르완다 인구도 내전 1년 전인 93년도에는 790만 명 정도였는데 내전 후인 95년도에는 568만 명. 2년 만에 인구의 28%에 달하는 221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뭐 이 사람들 어디 증발한 게 아니잖아요. 다 살해당한 거죠.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그러니까요. 일이라는 겁니다. 단 3개월 만에. 너무 진짜 압도적이다. 네, 말하면서 너무 끔찍해요. 네, 들었던 중에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끔찍하네요. 근데 도대체 이런 지경이 되도록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 상황을 알 수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국제사회는 어땠나요? 각 나라들은 뭘 했고? 국제사회의 무관심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죠. 왜 이렇게 무관심? 냉정하게 말하면 뭐 아프리카에 대한 경시죠. 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한 유럽 거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뭐 사실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사태라면. 그렇죠. 사실 같은 시기 발칸에서 벌어진 코소보 학살 등에 보였던 유럽 사회의 반응과 대처 이것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그렇기는 해도 워낙 심각하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 보도는 되고 우리나라 신문들도 다루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화면 한번 보시면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저게. 이 땅의 지옥 르완다. 저 사설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옥에는 악마가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모두 르완다에 모였다. 아이고. 라고 하는 선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사설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또 하나는 이런 사태의 원인이 냉전 체계가 붕괴하면서 새로 시작된 서방 중심의 견제 없는 신질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미소가 차라리 경쟁을 안 하다 보니 그야말로 누가 죽든지 간에 미국이 뭐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뭐 개입하거나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까지 전해졌던 그 심각성이 얼마나 이 학살이 심각했는지 이게 1994년이면 그렇죠. 저도 다 큰 나이인데요. 그렇죠. 참 무관심했다는 노동운동도 생각을. 한참 할 그때 그러니까 노동운동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한국의 노동인권을 얘기하지만 국제사회. 220만 명이 3개월 동안 죽어가는 이 조건에 대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반성이 됩니다. 네. 네. 당시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평화유지군을 늘리거나 아니면 추가 결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했는데 마침 당시에 르완다가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었어요. 정부가 르완다 정부가 네. 그렇다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르완다 못한다고? 정부에 대한 강제적인 대책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반대하니까. 잘라야지. 네. 그게 되나? 진짜. 그러니까 어이가 이제 이런 없네.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또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벨기에는 르완다 사태 진정을 위해서 평화유지군의 추가 파병을 비롯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세계의 여론이 벨기에가 이런 말을 목소리 높여서 할 때마다 아니 이 책임이 벨기에 당신들한테 있는데 그렇지. 이제 와서 함께 책임져야 된다고 냉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자체적으로 평화유지군을 구성을 해서 파병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벨기에의 병력만으로는 이 르완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고요. 벨기에 평화유지군 10명이 라디오 방송에 나섰던 총리 경호하다가 전원이 죽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벨기에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아이고. 벨기에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학살을 돕는 행위를 하는 일까지 합니다. 프랑스가. 프랑스는 후투족 민병대에 필요한 무기를 판매했으면 물론 무기 판매. 민병대의 훈련까지 맡고 나중에는 내전이 정리된 다음에 후투족에게 판매했으니까
어쨌든 르완다 정부에게 판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나중에 자신들이 판매했던 프랑스제 마체테 대금을 르완다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 그때 너네 빌려 그 사간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르완다 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 대금을 그 무기로 죽었던 유족들 새로 생긴 정부에게 그렇죠. 요청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네. 기도 안 찬 얘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새 정부는 투치족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투치족을 죽인 마체테를 우리가 팔았는데 프랑스 진짜 좋게 봤는데 영 아니네. 그래서 프랑스가 2019년에 에마뉘엘 네. 마크롱 대통령이 르완다 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랑스가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한 개입을 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보고서는 학살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무겁고도 중대한 책임은 있다.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 끝까지 발표한 그렇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포괄적으로 무겁고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학살에 공모한 거지. 원래 사과를 할 때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사과의 본질이고 그럼요. 핵심이거든요. 안 한 거죠. 사과를. 반성을 안 한 거고요. 자, 100만 명에 달하는 학살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외면했던 국제사회잖아요. 특히 아프리카의 오늘을 만들었던 국가들의 무책임은 진짜 아무리 비난해도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3개월간 지속된 학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3개월 만에 학살은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종료되는지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7월부터요. 그러니까 네. 4월부터 시작된 그렇죠. 사태잖아요. 네. 7월 들어서서 RPF 즉 르완다 애국전선 폴 카가메가 이끄는 르완다 애국전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투치족 쪽. 예, 투치족 반군. 네. 이들은 주로 이제 콩고 지역 쪽에 있다가 쭉 치고 들어온 거죠. 이미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무너졌던 르완다의 후트족 정권은 이 공격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네. 그래서 투치족 반군인 RPF 르완다 애국전선이 드디어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후투족들이 그렇지. RPF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는 르완다를 거꾸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후투족들은 르완다와 접해 있던 탄자니아, 자이르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콩고 민주공화국인데요. 네. 당시 국명은 자이르였습니다. 부룬디, 우간다 등으로 피난을 떠나는 거죠. 저기 잘 보이네요. 보이죠? 르완다의 주변에 있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당시에는 자이르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 후투족 난민 또한 대략 3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치족이 할 때도 이미 200만 이상이 빠져나갔고 네. 난민이 됐고 다시 후투족이 또 난민이 한 300만 명이 또 발생한 네. 거죠. 200만은 또 죽고. 그런 거죠. 근데 이들 중 상당수는 누구였냐? 일반 후투족도 있었지만 르완다군의 탈영병, 소위 그 르완다 정부군의 탈영병, 네. 그리고 인테라하무에 속했던 민병대들. 이들은 어쨌든 죽기 살기로 탈출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죽을 거니까 이제 거꾸로. 이들은 자이르 동부의 난민촌에 머물며 난민촌을 하나의 병영으로 만들고 이 난민촌이 병영화되면서 네. 후에 콩고 내전에 불씨가 되는 거죠. 아이고. 이제 후투족들이 거꾸로 이제 난민촌으로 간 꼴이 된 거죠. 결국 르완다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이 사태는 결국 다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되며 아프리카의 세계 대전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의 8개 국가와 25개 무장단체가 연관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 다음으로 큰 규모의 사망자를 내는 전쟁,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콩고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르완다 내전이 콩고 내전의 불씨로 확 작동을 그렇군요.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아프리카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가장 전형적이었던 르완다 내전과 콩고 내전을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네. 이 두 내전이 이렇게 연결이 네.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완다 내전을 먼저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콩고 내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넘어가기 전에 이 르완다 내전 그 내전 이후에 르완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잠깐 살펴보고 가죠. 네, 투치족의 반군 조직 RPF를 이끌었던 폴 카가메라는 사람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르완다의 새로운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폴 카가메와 RPF 그리고 새로 제정된 국기가 나옵니다. RPF는 내전 종식과 함께 후투족 온건파와 같이 거국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아까 온건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함께 그렇죠. 학살당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후투족에 대한 보복을 금지했고요. 피난 갔던 후투족 난민의 귀환과 안전 보장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악질적인 주동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했고 일단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카가메는 처음에는 후투계의 파스테르 비지몽구를 내세워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요. 2003년에 대선을 통해서 9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르완다의 국가 통합, 경제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요. 일정하게 성과를 거둡니다. 빈곤 지수가 2006년부터 11년까지 57%에서 45%로 감소했고요. 네. 치안 강화, 부패 척결에 힘쓸어서 19년 기준 살인율이 10만 명당 2.5였어요. 근데 이 숫자는 미국이 5.4고 인도가 3.2다라는 것과 비교하면 안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은 뭐냐고. 네. 또 2006년부터 15년까지 평균 수명 46.6세에서 59.7세로 네. 여전히 낮긴 하지만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게 10년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13년쯤. 부패 인식 지수 전 세계 49위로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가장 나은 수준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 놀라운 분야도 있습니다. 네. 성평등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요? 네. 2016년 기준으로 르완다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가 전체 64%. 진짜? 세계 1위입니다. 어머야. 네. 르완다 학살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또 전후 수습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았던 결과였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르완다에서는 여성 주도로 치유와 용서의 정치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운동 흐름이 있었다고 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원 의장도 여성입니다. 어머나. 르완다 학살 이후에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쭉 있었고 일정하게 경제 사회적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카가메는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또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을 고쳐서 2034년까지 자신이 집권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1994년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40년간 독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프리카는 정말 너무하다. 다 이런 식이에요. 어찌됐든 하여튼 되게 극단적 상황에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폴 카가메가 이제 또 독재자가 되었다고 하니 참 들으면 들을수록 15세기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이 그 식민주 수탈과 지배를 했던 이 그림자가 너무나 그 제국주의 폐해가 심하다. 심하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나마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화해와 용서의 정치운동을 했다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기에 얼마나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요. 참혹함이 있었는지. 강간이 30만 건이라니. 그런 거죠. 공식 집계가 아닌 어떤 폭력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그 여성들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은요. 넷플릭스에 네. 트리 오브 피스 평화의 나무라고 하는 영화가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르완다와 관련된 영화거든요. 네. 4명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 학살 당시에 4명의 여성이 지하실에 숨어서 생활했던 학살이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을 81일 동안 지하실에서 사실상 감금을 당하면서 숨어 있었다고 해요. 네. 여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생존하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랬던 여성들이 이제 이 이후에 학살 이후에 사회를 다시 세운 그렇죠. 거죠. 네. 치유와 화해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꿋꿋하게 그렇게 운동을 벌여가는 여성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콩고 분쟁으로 넘어 여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가슴이 막 진짜
쿵닥거리네요. 자, 콩고 내전의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르완다 내전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전에 콩고의 정치가 그 전에는 안정적이었는데 이 르완다 내전 때문에 콩고의 내전이 번진 것인지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전부터 아니에요? 내전은 있었는데 네. 이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 네. 확산되었다. 이렇게 그런 봐야 거죠. 되죠. 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우선 확인을 좀 하고 가겠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콩고라는 명칭이 붙은 나라가 2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하나는 콩고공화국.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콩고 내전이라고 할 때의 그 콩고는 콩고민주공화국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을 했다가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데 자이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이르. 바뀝니다. 네. 그게 딱 르완다 내전 할 당시에는 이름이 자이르였어요. 네. 나중에 또다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나이 좀 되신 분들은 이 나라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좀 생소한 것 같네요. 저도 생소하네요. 아, 그래요? 두 분 다 연식이 워낙 30대시니까. 연식이 되신 분들한테는 이 나라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기억은 아마 권투 경기 때문일 거예요. 1974년에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 2사람이 여기서 세계 챔피언을 놓고 챔피언 자이르에서 쟁탈전 경기를 하거든요. 벌여요. 바로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맨이 아니 여기서 그 경기를 사람들 합니다. 나는 아는데 예. 자이르는 못 들어가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됩니다. 왜 자이르에서 경기를 한 거죠? 일종의 당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또 흑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기를 유치해 가지고 일종의 국위 선양이에요. 그렇지. 말하자면 맞아요.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리고 일단 이제 이 미국계 아프리카인들도 거기 가서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서로 흑인으로서의 그런 거죠. 그때만 특히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흑백 차별과 관련해서 분노하고 네. 굉장히 그 흑인 운동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맞습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때만 해도 프로복싱 인기가 세계 최고였던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누가 그거 보지 않는데 자이르라는 나라 이름이 세계 모든 사람이 보다 익숙하게 알게 된 계기였다. 이런 것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딴 데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당시 국명은 자이르였습니다. 자이르. 네. 또 하나 정리할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콩고 내전은 르완다 내전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동안 32년간 독재 정권을 지속했던 모부투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패 행각에 맞서서 이미 ADFL이라고 콩고 자유로 해방 민주세력 연합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전이 일정하게 진행은 되고 진행 있었던 중에 거죠. 있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전의 와중에 대규모의 후투족 난민들이 콩고로 온 거예요. 자이르로 온 거예요. 그중에 후투족 권인들이 자이르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내전의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어쨌든 제가 이 상황을 일단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 먼저 드렸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콩고 내전을 이야기하려면 모부투 정권의 장기 독재 그리고 그 반군의 등장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보다 더 거슬러 가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역사적인 뭐 맥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전 또한 제국주의 식민 통치가 낳은 후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부터 뭐 그 과정 설명을 생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18세기 중엽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황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네. 지금 계속해서 이 레오폴드 2세가 이 메인 빌런입니다. 네, 메인 빌런. 네. 이 레오폴드 2세가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앞세워서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과정 이야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지역은 15세기경에 설립된 콩고 왕국이 원래 지배하고 있었던 그쵸. 땅이었고요. 그 이후에 포르투갈과 교역이 시작되고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교역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진출한 제국주의 나라들이 늘 그랬듯이 포르투갈은 곧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예무역을 비롯해서 각종 산물에 대한 착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력이 쇠잔해지기 시작한 콩고 왕국이 1800년도로 들어서면서는 잦은 내전과 제국주의 착취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먹잘 것이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황폐해졌구만. 네. 뭐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의 삶 또한 이제 비참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여전히 이곳에 종주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들은 이미 약소국이 된 나라였고 더 이상 이 콩고 땅에 대한 지배를 지속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이때쯤 되면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가 이게 그렇죠. 네. 쇠락하는군요. 네, 1800년대에 들어가면 일단 이제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 또한 이 두 나라의 종주권을 더 이상은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프리카의 남은 제국주의의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이. 바로 이 땅에 야욕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 아직 아프리카에 진출하지 못했던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비교적 소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작은 나라였던 벨기에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식민지를 갖는다는 게 아무리 그래도 먹잘 것은 없다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그러니까. G가 아무리 욕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국왕이 참 대단한 모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폴드 2세는 1876년 개인적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콩고 지역의 원주민을 계몽하고 인간적인 사업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국제 아프리카 협회를 설립합니다. 개인이 설립한 개인 거예요. 자격으로. 물론 속마음은 뭐예요? 콩고 지역을 먹어버려야 먹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유럽인들은 벨기에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국왕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나서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한다는데 어쨌든 찬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와, 괜찮은 국왕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후 레오폴드 2세는 이런 평가를 등에 딱 받고 콩고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계획 수립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탐험가 헨리 모턴 스탠리 리빙스톤을 찾아내서 유명해진 이 헨리 모턴 스탠리를 불러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돕고 학문적 탐사를 표면에 내걸고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각 부족장들을 만나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시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리는 탐험을 해가면서 족장들을 만날 때마다 선물도 주고 어쩌고 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고 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한편 강대국인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에 대해서는 원주민을 계몽하고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을 같이 저희가 개발해서 미국이 편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게 여러분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꼬셔서 이곳을 매우 훌륭한 교역 자유지역으로 만들겠다. 사기꾼이네. 네, 사기꾼이죠. 모사꾼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사기꾼이네. 이 지역에 대한 작업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1879년엔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제 아프리카 협회를 국제 콩고 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이 협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콩고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얘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회의가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1884년에 베를린 회의. 비스마르크가 주도해서 개최한 1884년의 베를린 회담을 통해서 레오폴드 2세는 이 지역 그동안 자기가 공들여왔던 이 콩고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인정받고 그거는 레오폴드 국왕께서 좀 잘 하셔. 그러니까 이때 유럽 나라들은 그게 식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레오폴드가 갖고 있는 영향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형식적으로는 벨기에 식민지가 아니라 국제 콩고 협회의 관할 구역으로 인정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사유지를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이후 레오폴드 2세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오늘 르완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아까 메인 빌런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빌런이 없을 정도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인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부터 무서워 진짜.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모사꾼이 제가 보기엔 사기꾼이지만 어떻게 그것도 사유지로 개인 사유지로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대단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국주의적 행태를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지만 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제 얘기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행태가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레오폴드 2세는 개인 사유지가 된 이 콩고 땅에 콩고 자유국을 만들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자, 이럴 줄 알았어. 벨기에는 원래 벨기에 본토 벨기에는 입헌 군주제 나라이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헌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 벨기에 의회가 국왕의 이런 행위를 그저 개인적인 일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콩고 자유국은 그냥 레오폴드의 개인 왕국이 된 겁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본토에서보다 여기에 더 힘이 센 거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어찌 없다. 보면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은 레오폴드 2세가 스탠리를 내세워서 족장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 세상에. 불평등 조약 다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만 한번 봐보면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상속권과 계승권을 협회에 양도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영토의 어느 지역에서든 당 협회가 시행하는 작업, 원정 사업에 언제라도 노동력이나 기타 수단을 지원한다. 어찌까. 이 나라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와 수로의 통행료 징수권, 모든 수렵, 어업, 광산, 삼림 개발권은 당 협회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협회라는 게 국제 콩고 협회인가 하는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를 자세하게 열고 이렇게 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뭐 스탠리라고 하는 놈을 내세워 가지고 네. 이렇게 족장들을 만나서 네. 이 마을 가서 이렇게 차게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원래 우리 협약서라는 게 엄청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박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세히 읽어주지도 않고 속여 했을 먹은 거예요. 거죠. 한마디로. 엄청 복잡한 보험 약관, 보험약. 약관 안 읽어봐 우리 사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좀 네. 어쨌든 이 레오폴드 2세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 이후에 콩고 지역 수탈을 위해 전면적인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1889년 근대식 철도를 콩고에 깔고요. 도시를 개발하고 농장을 만듭니다. 근대화를 추진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콩고 지역 원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는 생산품, 상하 그리고 고물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레오폴드 2세는 수탈을 위해서 투자한 개발 비용을 처음에는 자기 사재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네. 계속 개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벨기에 정부의 손을 벌렸고요. 아까 입헌 군주국의 국왕에 불과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벨기에 정부는 국왕이 사망하면 이 지역을 정부에 양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줍니다. 네. 개인 재산이나 개인 재산. 네, 그 뭐 사유지니까요. 또 레오폴드 2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의 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래서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발은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했고 갈 곳이 없었던 원주민에 대한 가혹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최대한 이윤을 확보해 나간 거죠. 여기에서 얻은 이윤의 절반은 레오폴드 2세 개인의 사적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사회는 벨기에 국왕이 콩고 지역을 근대화시키고 원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앞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잔혹한 식민 통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흔한 그 식민 통치에서 보여지는 정도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가장 잔혹한 통치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네. 수준인 거죠. 네. 네. 레오폴드 2세의 통치 그래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지역에서 레오폴드 2세의 주머니를 불려준 핵심적인 산물은
고무였습니다. 아, 고무. 근데 이제 고무는 19세기 초반경부터 유럽에서 고무의 수요가 확 늘어나요. 그 전까지는 고무가 가장 먼저 쓰였던 게 연필 지우개였습니다. 이걸로 연필을 지우면 되네라고 시작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수포를 제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개발되니 타이어가 생겨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고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레오폴드 2세는 원주민을 동원하여 고무 플란테이션, 고무 농장을 고무의 원료를 대규모로 채취하게 된 거죠. 통계를 보면 1893년에 불과 250톤이었는데 1901년 7년 만에 6천 톤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몇십 배야? 한 30배 정도가 되는 거죠. 한 25배 정도가 됐으면 24배? 어쨌든 1901년에 6천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고무 수출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레오폴드 2세는 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고무 채취를 위해 온갖 악행을 자행합니다. 고무 채취는 그냥 쉬운 작업이 아니라 안 해봐서 저도 모르는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대요. 고무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그 수액을 요 피부 살갗에 바른다는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응고가 일어나면 그걸 이렇게 띄어낸대요. 그러다 보면 살갗이 이제 거의 벗겨듯이 따갑고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노동이랍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이 노동을 기피하는 거죠. 원주민들에게 고무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순전히 저놈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자 레오폴드 2세는 폭력적으로 이 고무 채취의 원주민들을 갈아넣기 시작하는 거죠. 아휴. 네, 당시에 이제 이 자행된 폭력의 사례들이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쳐들어가 여자들을 감금하고 고무를 채취해 오면 여자를 돌려주겠다며 강제 노동을 시켰고 거부하면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했다. 어머. 벌써 놀라고 그러세요. 원주민들에게 생산 할당량을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손을 절단하는 잔인한 처벌을 가했다. 한 번 못 채우면 손을 자르고 두 번째는 팔을 자르고 세 번째는 목을 잘랐다. 말도 안 돼. 감독하는 백인들은 아예 바구니에 잘린 손을 갖고 다니며 자신의 실적을 자랑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할당량을 가족에게 이양했다. 본인의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는데 할당량이 계속 늘어나니 결국 원주민들은 할당량을 못 채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연좌제 방식으로 마을 단위로 할당을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마을 전체의 주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다 보니 할당량을 위해 다른 마을 주민들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렇게 원주민의 통일된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적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군사력을 통해 진압했다. 와, 이 레오폴드 2세는 이렇게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또 회계를 조작까지 하고요. 사적인 이익을 무한정 챙기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또 벌어들인 돈으로 현지에서 매춘 사업까지 벌입니다. 온갖 악행으로 일관을 한 거죠. 당시 콩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한 선교사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백인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몇 명의 원주민을 총으로 사살했다. 그러면서 고무를 더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원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다시 왔다.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다고 또 몇몇 원주민을 처자식 앞에서 사살했다. 가져갈 식량 준비도 못하고 떠난 원주민들은 정글로 가는 길에 말을 안 듣는다고 총살당하고 굶주림과 밤의 추위로 수없이 죽어갔다. 처음에 가장 잔인한 통치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얘기를 들으니 끔찍해가지고 네. 뭐라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수준이네요. 네. 아유, 오늘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섭더니 진짜 계속 그러네요. 잠깐만 저희가 숨을 좀 돌리시죠. 네. 10분만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고요. 이제 얘기 이어가야 될 텐데요.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유럽인들이 인종차별이나 어떤 이제 경제적 수탈에 대해서 너나 없이 다 그랬으니까 네. 특별히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콩고에서 이거는 단지 경제적 수탈이 아니라 학살이잖아요. 사람을 그냥 아주 그렇죠. 손쉽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콩고 지역을 근대화하고 콩고 원주민들을 계몽시키는 인도주의자로 그렇죠. 소문을 네.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콩고를 마음대로 유린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숨겨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로 이러한 악행이 현지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아무리 제국주의가 한통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분과 비판이 생겨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죠. 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론이 나서서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이 계속 일어나니까 레오폴드 2세의 국왕을 품고 있는 벨기에라는 벨기에. 나라에 대한 비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벨기에는 우리는 국가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 그건 레오폴드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게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죠. 끝까지 이거를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 정부가 콩고를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식민지로. 그래서 1906년에 의회 결의로 콩고를 합병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레오폴드는 버텼어요. 야, 이거 내 땅이야, 인마. 이렇게 버텼는데 이게 워낙 비판이 거세니까 벨기에라는 나라 자체가 국왕에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2년 만인 1908년 콩고 자유국을 벨기에에게 결국 레오폴드는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콩고 내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한참 위에서부터 지금 그렇죠.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가 콩고를 지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 그 전사를 쭉 설명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벨기에령 콩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전사일 네. 뿐인데도 벌써 막 거의 막 가슴이 짓이겨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콩고 자유국 사유지와 다름이 없었던 땅이 이제 벨기에령 콩고가 된 거죠. 네. 이 넘어가기 전에 레오폴드 2세의 그 뒷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갈게요. 레오폴드 2세는 사생활도 매우 문란했어요. 아내가 3명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쁜 최대 빌런이래.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내가 셋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 가톨릭 국가여가지고 그게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도 지 가톨릭 맘대로구만. 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말년에 이제 이런 악행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던 가운데 190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벨기에 역사에서도 이런 흑역사는 냉정하게 반성하고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이 개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부끄러워야지. 네. 하겠는데 하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벨기에 역사 교과서는 벨기에를 발전시킨 국왕 진짜. 혹은 제국주의 시대라는 조건 속에서 이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뻔뻔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다가 벨기에 좋게 봤는데 그러다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2020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경찰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네. 블랙 라이브즈 매터. BLM 운동을 촉발시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벨기에에서도 레오폴드 2세의 악행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벨기에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 사람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살해당한 이후에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반성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죠. 아프리카에서 했던 악행이 뭐냐. 네,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 땅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라고 하는 반성이 일어난 거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내 왕실을 중심으로 이 사람에 대한 변호가 또 나와요. 레오폴드 변호는 왕실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전히 레오폴드를 둘러싼 역사 논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일종의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해결된 건 아닌 거죠. 일본에서 아무리 조선을 합병하고 잔인하게 통치한 이 정치인,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렇죠. 사람을 네.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그 시절에는 모두 다 그랬다 이렇게 퉁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요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위인이죠. 위인.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 저기 식민 시대를 미화하거나 네. 뭐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투쟁도 있고 어쨌든 역사적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생긴 어떤 일종의 반성 혹은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시도는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쭉 퍼져가지고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의 노예상인 유명한 노예상인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턴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상을 시위대가 철거한 사건도 있었고 유럽 전역으로까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유럽 전역에 너나 없이 식민지를 일구었던 그 악행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왕에 이야기를 하고 가자고 하니 저도 뭐 하나 더 보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콩고에서 벌어진 이런 수탈과 만행을 그린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폴란드 출신 영국인 조지프 콜라드가 쓴 어둠의 시면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본인이 직접 콩고강을 따라 올라가며 경험한 당시의 콩고의 상황, 즉 원주민에 대한 계몽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를 근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탈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를 소설화한 작품이 조지프 콜라드의 어둠의 시면입니다. 네. 출판사에 따라서는 암흑의 핵심, 어둠의 심장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트 하죠. 오브 다크니스 이렇게 내네요. 네네네. 근데 이 소설은 무섭다. 나중에 영화화가 되는데 이 영화가 지옥의 묵시록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은 지옥의 묵시록은 배경이 베트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콩고강을 메콩강으로 바꾸고 배경을 베트남전으로 바꿔서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20세기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의 지옥의 묵시록의 핵심은 누구냐면 말론 브란도가 나온 커츠 대령이에요. 그래서 산속 깊이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왕이 돼가지고 이제 지배하고 그 신비의 그 인물을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장면인데요. 지옥의 묵시록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작중 인물 어둠의 시면이 어둠의 시면의 주인공 이름도 커츠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츠라는 이름을 따다가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옥의 묵시록이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레오폴드 2세가 우리 근대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근대사? 우리 근대사. 네, 우리나라에서 1909년 12월 22일 날 식민 시대인데. 12월 22일 날 5일 전에 사망한 레오폴드 2세 추도식이 명동성당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나오는 이완용을 22세의 청년 이재명이 척살하다가 이재명이 이재명 열사 있잖아요. 청년 이재명이 이 이완용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그것이 바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재명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이듬해인 1910년 9월 3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해서 목숨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레오폴드 2세도 우리 근대사하고도 이렇게 그렇네요. 야, 이완용이 레오폴드 2세를 추도하러 갔다니. 빌런들은 빌런인 것도 다 알아보는 모양이야. 통하나 봐. 이렇게 우리 근대사와 레오폴드 2세가 연결될 줄은 또 몰랐네요. 네. 저도 하나 얘기를 한번 보태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더 재밌는데. 맞아요. 네. 초콜릿. 그지. 네, 초콜릿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스위스 초콜릿이죠. 요새는 두바이가 생각난다고 하는 정도. 그러네. 네, 요새 MZ들은 두바이 갔다 오면 초콜릿 갔다 오더라. 네, MZ가 아닌 사람들은 스위스. 하지만 스위스하고 초콜릿으로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또 벨기에. 그래요? 스위스 초콜릿 중에서는 토블론, 프레이 이런 게 유명하고요.
토블로는 저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그렇죠. 벨기에 초콜릿으로는 고디바, 노이하우스, 레오니다스 이런 것 고디바가 제일 네, 유명하죠. 유명한 고디바, 네, 이 유명한 초콜릿인데요. 근데 벨기에가 초콜릿 강국이 된 것은 레오폴드 2세의 콩고 지배와 스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카카오 재배를 하라고 그렇죠, 엄청 그렇죠. 또 닥달을 했구만. 콩고는 세계 이제 카카오 초콜릿 안 생산량의 먹어야지.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초콜릿을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그렇구나. 바로 콩고였고 그래서 콩고를 점령한 벨기에가 카카오 농장을 닥치는 대로 만들었고요. 당연히 원주민들에게는 아무 대가도 없이 카카오 열매를 무더기로 쓸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초콜릿 생산국 벨기에의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콩고 원주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 이게 정말 담겨 있다. 싫다. 그 달콤한 초콜릿 뒤에 이런 잔혹한 역사가 있다니 참. 여러분 초콜릿 먹을 때 이거 생각하세요. 콩고. 자,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만 끊어야죠. 벨기에령으로 이제 일단 정식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콩고 이야기로 좀 넘어가 주죠. 일단 그 전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1908년 이후 벨기에령이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잔인한 학살 행위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네, 다행이네. 당시 인구 통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무농업의 착취 결과로 적어도 100만 명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처럼 칼로 인간의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공포감을 주는 방식의 통치 이건 주변의 제국주의 국가에게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줬죠. 100만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독립 후 내전에서 상대방을 진압하는 방식을 쓸 때 그러니까 이런 잔인함들이 하나의 유산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테체에 의한 그렇죠, 학살 그렇지.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레오폴드 시대의 잔인한 행위들이 그 배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전까지는 그 같은 흑인들끼리 그런 걸 휘둘러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렇죠. 적이 없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잔인한 후과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벨기에령 콩고가 된 뒤에는 그런 잔인한 학살은 그래도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는 해도 제국주의 식민지로서의 착취와 수탈은 여전히 있었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여전히 강제 노동이 뭐 일상이었고 또 고무 채취를 통해서 착취를 계속했고요. 이런 수탈 행위가 계속 이어졌고 벨기에는 이 지역을 식민지로 해서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독일의 패전에 따라서 양도받은 루안다, 부룬디 이 지역을 합쳐가지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루안다와 부룬디에서는 후투와 투치족을 갈라치는 식민 정책을 그렇죠. 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여하튼에 지금 이 콩고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은 1908년 이후 벨기에 식민지가 되고 그나마 벨기에의 식민 통치는 레오폴드 2세의 후과 탓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그 압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습니다. 벨기에는 과거에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래도 우리가 비록 식민지를 개발하지만 모범적인 식민지를 만들겠다.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모범적? 좋은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런 말인 거죠. 식민지가 좋은 식민지는 어떤 식민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 이건 뭐 그런 비슷한 거죠. 이 지역을 우리가 근대화시키는데 다른 제국주의 국가보다는 좀 더 성의 있게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네가 얘기하기로.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화나 산업 발전, 또 원주민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제로 더 나은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은 2차 대전 후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독립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긴 벨기에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이 지역이 1960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여기도 독립을 하는군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 이 기간이 되게 한 10년 걸리는 거죠. 그죠? 한 10년 그렇죠. 정도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바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식민지로 남아 있다가 10년 뒤쯤 되게 오랜 기간 뒤에 독립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그렇죠. 궁금하고 이들 내부에서도 독립에 대한 요구가 없지는 않았을 건데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죠. 네. 1960년에 17개국이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그렇죠. 대부분 1960년대에 독립국가가 됩니다. 물론 50년대에 독립한 나라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10년, 15년이 다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식민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100년은 보통이고 맞아. 200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며 그렇죠.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국민 국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단일 민족으로 이미 국가를 만들었던 데가 아니라 그냥 부족별 맞아요. 공동체가 있던 곳을 맞아요.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땅으로 자기들이 지배한 것이다가 보니 독립국가를 위한 통일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민족들이 또 다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이 이제 식민지 이전 하나의 독립국가로 존재했다보다 부족 공동체이거나 소왕국의 형태였었기에 식민지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 통일된 독립투쟁이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제국주의 가혹한 통치 때문에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게 독립투쟁이라기보다는 생존권에 대한 투쟁이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이런 그렇게. 것들이 좀 강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민족별로 혹은 공동체별로 자치를 요구하긴 하지만 그 땅 전체를 묶어서 독립이란 개념이 국가의 없는 거죠.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거네. 일제에게 먹히고 조선 전체가 그렇지. 네. 독립하자 이런 개념이 아무래도 작을 네.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강제로 주입된 이데올로기가 효과를 발휘한 거죠. 즉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구인에 비해서 열등하다. 열등하니까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에 거. 의해서 이렇게 이제 체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게 나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인식들이 사실 일정하게 존재할 수 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이 모두 대부분 뭐였냐?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네. 그래서 이들이 2차 대전 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고 그 힘으로 자기들의 식민지는 계속 유지하고 그러네요. 싶었던 거죠. 그랬네. 그렇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진해 입으로도 식민지 민족은 독립시켜야 됩니다. 뭐 이따위 그렇죠. 소리를 네. 하고 왜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려면 식민지를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패전국들만 뺏을 수는 없다 보니 그렇지. 자기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명분이 이제 없어. 좀 면목이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세계적인 흐름, 즉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의 흐름을 끝까지 거부는 못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10년, 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해가 쏙쏙 예. 들었어요. 네. 실제로 2차 대전이 아프리카 식민지 민중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은 분명했죠. 2차 대전에 동원되어서 참전했다 돌아온 아프리카인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된 거죠. 또 이런 경험은 이들에게 자유와 평등 이런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립에 대한 요구를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승전국들은 전쟁 후에 영토 문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의 재편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파시즘과 싸웠다고 떠들었는데 이런 독립에 대한 요구를 모르쇠로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죠. 연합국들은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 세계 질서를 위해 여러 차례 회담, 조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식민지 해방을 결의하긴 했죠. 근데 막상 승전국이 되고 나니까 연합국을 구성했던 제국주의 그렇지. 국가들은 아프리카 아까운 거죠. 그럼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이 되었는지도 그렇지. 몰라요. 맞아. 네. 맞아. 근데 이런 강대국의 욕심은 결국 아프리카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1947년 인도의 독립은 이 흐름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요. 곳곳에서 독립을 위한 운동단체가 결성이 되고 아프리카는 식민지 종주국에 대해 처음에는 차별 시정 요구를 하고요. 자치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시위와 대중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식민지 종주국들은 이런 투쟁이 지속되면서 뭐 세계 여론이 식민지는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식민지 혼란이 자국에서도 오히려 그렇지. 자국 정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렇겠죠. 측면까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승전국들도 식민지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식민 통치를 포기하더라도 다만 영향력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종래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변경한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그렇죠. 이래서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하나씩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식민 종주국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대체로는 아프리카 독립은 식민 종주국과의 무력 항쟁보다는 대중운동과 여론 또 식민 종주국의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한 결과인 측면이 더 컸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도 끈질기게 식민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나라들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렇죠. 포르투갈 여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끝내 안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랬다가 내전까지 그쵸. 전쟁까지 하고 그랬죠. 예.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콩고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거였죠. 네. 독립된 나라로서 이제는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게 되나요? 아직 잘 살아야죠. 네. 식민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럼, 좀 네.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도 초기에 잘 못 살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해방 그리고 공간에서 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전쟁도 하고 음. 홍고 민주공화국도 안타깝게도 독립은 됐지만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독립과 함께 바로 내전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독립과 함께 바로 내전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독립과 함께 바로 내전이 시작되었는지를 보려면 우선 네. 독립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1950년대 들어서 베트남과 알제리의 독립투쟁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개되고 프랑스는 식민지를 잃지 않으려고 알제리하고 전쟁까지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국내 정치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돼요. 알제리 전쟁 때문에. 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8년 동안. 되게 길게 했구나. 그렇게 긴 전쟁을 하고 그 긴 전쟁 속에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정부를 비판하거든요. 사르트르나 이런 친구란다. 이런 사람들도 네.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없고 결국 프랑스의 제4공화국은 붕괴되는데요. 알제리 내전이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벨기에도 식민지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콩고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도 프랑스처럼 전쟁을 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넘겨주더라도 통제권만 강화할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작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8년도에 처음으로 벨기에는 콩고의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을 벨기에로 불러들여 정부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일제도 비슷했어요. 패망이 가까우니까 상처받지 않고 퇴각하기 위해서 국내에 유력 인사들을 은밀히 만나서 했던 것처럼 네. 여기는 어쨌든 뭐 은밀히까지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각 대표들을 모아서 정부 이양 반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1959년 초에 또 한 번 또 모여서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독립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린 평화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통제권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1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이 새끼들이 빨리 왜 안 해?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저항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잘 이게 스무스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벨기에는 1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959년 12월에 아예 선거를 때립니다. 선거해 그러면 봐줄게. 그래서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 선거 관리를 벨기에가 했는데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선거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어머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듬해인 1960년
1960년 초에 벨기에 다시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콩고의 대표들을 다 불러서 60년 5월 달에 선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독립국가를 선포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의가 된 거예요. 대표자들 모아놓고 같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때 초대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콩고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사람들인데요.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대표해서 향후 콩고 민주공화국의 초기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세 사람이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네. 파트리스 루문바, 조제프 카사부부, 모이스 촌베였습니다. 네. 부부라는 뜻이 두 명을 불렀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카사부부예요. 네? 아내와 남편을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이 카사부부인 거죠? 네, 조제프 카사부부. 이렇게 세 사람을 부른 거죠. 네. 네. 벌써부터 내전의 조짐이 보여. 이렇게 셋을 부른 게 불안해 나는. 결국은 이 세력으로 분화돼가지고 내전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네, 뭐 충분히 진짜. 예상이 되는 일이죠. 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제국주의 식민지는 열강들의 합의에 따라서 강대국들이 줄을 그어서 그 그렇죠. 땅을 차지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식민지 안에는 서로 역사적 경험이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민 전주국들은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이들 민족 간의 갈등, 적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활용했고 또 민족들의 거주지를 갈라쳐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아프리카인들이 단결해서 유럽인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무력화시켜 왔죠. 그 결과 아프리카 식민지에는 차별, 혐오, 적대 이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각국의 독립은 결국 이런 민족 간의 대립이 독립투쟁 과정에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 우리를 중심으로 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따라서 독립은 필연적으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양상이었다. 네. 그리고 불행하지만 콩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콩고족의 자치를 요구하며 박콩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던 조제프 카사부부 왼쪽에 있는 부분이 네. 저 왼쪽에 있는 안경 쓴 사람이고요. 네. 이 조제프 카사부부는 철저하게 박콩고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콩고 지역의 서쪽에 독립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이스 촌베는 콩고 지역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일찍부터 벨기에나 프랑스가 자본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던 콩고 동남부의 카탕가 지역의 부족들을 규합해서 카탕가 부족연합을 만들어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카사부부가 완고한 박콩고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세우는 목표를 삼았다면 모이스 촌베는 이미 백인들이 투자해서 상당수 정착하고 있기도 한데다가 이웃 백인 정권인 남아공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식민 종주국인 벨기에와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만들겠다. 노선이 완전 다르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촌베는 나중에 다른 콩고인들한테 제국주의 공범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우리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사람 제가 소개하죠. 1960년 당시 35살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죠 사실. 파트리스 루문바라는 사람인데요. 파트리스 루문바는 카사부부나 촌베하고 달리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요. 노동자로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하면서 세상에 눈을 뜬 사람이었고 58년에 정치단체인 콩고 민족운동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콩고인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운동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네. 카사부부와 촌베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와 독립을 추진한 반면 루문바는 자유로운 콩고인들의 연합, 콩고 지역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민족을 통합해서 콩고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식민 종주국이었던 벨기에하고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 운동권이네. 운동권. 네, 루문바는 타고난 열정과 지성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능력으로 단시간 내에 콩고의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난 사람이네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되면 서방 각국의 계산이 영 복잡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세력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누구랑 그렇죠. 손잡아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계산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콩고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계속 갖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렸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냉전 체제니까 미소의 은밀한 각축도 여기에 작동을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식민 종주국 벨기에는 이런 조건에서 촌배를 중심으로 한 독립을 바랐지만 촌배는 카탄가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체가 아니라 카탄가 지역만을 중심으로 국가를 얘기하는 촌배를 중심으로 하면 전체 콩고에 대한 지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카탄가에서의 이익도 취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온건한 카사 부부를 은근히 지원하고 나섭니다. 한편 이제 미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판을 짤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남중 모색이 진행되던 중 1960년 5월에 콩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거가 시행이 돼요. 네. 이 선거에서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은 벨기에나 서방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파트리스 루문바였습니다. 이야. 루문바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카사 부부를 끌어들여요. 형식적인 권한을 갖는 대통령 자리를 줍니다. 대통령을 그리고 룸반. 이게 의원 내각제. 그래서 루문바는 연정 형태로 정부를 출범시킨 거죠. 시킨 거죠. 네. 1960년 6월 30일 드디어 이제 국호를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벨기에는 내심 불만이었지만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유엔도 이걸 인정하니까 어쩔 수 없었게 된 거죠.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정치 세력들의 대립과 콩고에 영향력을 가지려는 서방 국가들의 개입으로 여전히 그 앞날은 불안한 상태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독립을 했으면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집어먹을까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서방놈들이. 네. 어쨌든 이런 불안한 상태는 1960년 6월 30일 정부 수립하는 정부 수립식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바로 이런 불안한 상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네. 독립선포와 정부 수립 자리에 아프리카의 정상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축하 사절이 다 참석을 했고요. 오랜 식민 종주국 벨기에의 국왕 보두행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국왕도. 네. 네. 이 보두행은 레오폴드 2세의 손자입니다. 손자. 네. 손자가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오만함과 자주국가를 선언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기념식에서. 벨기에 국왕은 여전히 자신이 콩고의 지배자인 듯한 태도로 축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 축사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가관입니다. 오늘의 독립은 천재적인 레오폴드 국왕께서 시작한 일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어 콩고에 온 많은 벨기에 선구자들은 큰 어려움에도 콩고를 구원했으니 경의와 감사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콩고인들은 벨기에에 크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국가 운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말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우리 덕에 이만큼 발전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시켜준 거다. 그런데 너희는 좀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국가 운영 그리 쉽지 않으니까 우리 말 잘 들어라. 아주 오만한 연설이었던 그렇죠. 거죠. 우리가 독립할 때 만약 일본 국왕이 와서 이렇게 연설한다면 이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 말만 바꿔서 이걸 일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100년 가까이 착취한 제국주의 국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도 너무한 거죠, 이거는. 진짜예요. 네. 이게 무슨 망발이고 축하 자리 오만한. 와가지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신생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100년간 사람이 주눅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뭘 생각? 참네. 카사 부부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지만 평소 그답게 적당하게 애둘러 넘어갔어요. 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루문바가 있었습니다. 오, 네. 그렇지. 35세 젊은 총리 파트루스 루문바는 조국의 독립의 의미와 그 이후의 비전을 이들 앞에서 밝힙니다. 이렇게 그래요? 밝힙니다. 네. 우리는 치욕스러운 노예제도를 끝낸 눈물에 불에 피의 싸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너무 생생해서 기억에서 몰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저 검둥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백인들은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지만 흑인은 무너져가는 판자촌에 사는 모습을, 흑인은 유럽인이 드나드는 극장이나 식당, 상점에 출입할 수 없는 모습을, 배를 탈 때 화려한 객실에 머무는 백인과 달리 화물칸에 타야 하는 우리 모습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흑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고 콩고를 아프리카를 비추는 햇빛의 중심에 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억압을 끝내고 모든 시민이 프랑스 인권선언이 예견한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감명 깊은 날의 정부 수반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와. 독립과 아프리카의 통일 만세, 독립 자주국가 콩고 만세. 박수. 네. 연설 내내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연설 내내 보두행 국왕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똥 씹은 얼굴. 네, 찌푸린 얼굴을 펴지 못했고요. 흑인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호하면서 중간에 루문바가 몇 번이나 연설을 못하고 멈춰야 했을 정도가 됐습니다. 루문바는 독립이 결코 벨기에의 양보가 아니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보두행의 자비를 거부한 것이죠. 야, 진짜. 벨기에인들은 충격을 받았고요. 예정된 오찬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삐져가지고. 그래봤자 이제 자기들만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못해서 오찬에 참석하기는 합니다. 루문바는 이날 분명하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아프리카는 유럽과 앞으로는 동등할 것이고 콩고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자신 있게 선포한 것이죠. 너무 당당하고 너무 네. 속이 시원하네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은 정말 강단 있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정말 멋진 지도자를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치 갈등도 만만치가 않아서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 루문바가 35살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불안함이 좀 있어요. 네. 녹록치 않았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앞날이 이제.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사회적 인프라가 제일 좋은 편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벨기에가 그나마 모범적인 식민지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래봐야 식민지지만 다른 아프리카 보다는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1만 4천 킬로미터 이상의 철도가 건설돼 있고 140km 이상의 도로가 있었고 40개 이상의 공항과 비행장이 있었고 100개 이상의 발전소가 있었고 현대적 공장들도 있었습니다. 병원도 300개 이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에 170만 명의 초등교육을 받고 있어서 어떤 아프리카 국가에 비교하지 않는 소위 미래의 인적 기반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다만 당장은 대학 졸업자가 16명밖에 없었고 의사, 엔지니어, 변호사,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당장의 인적 기반은 취약했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던 건 사실이죠. 아프리카에서. 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이 신생 독립국가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아이고. 그니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죠? 네. 네. 우리도 해방정국에 진짜 혼란을 겪지 않았어요? 네. 오랜 식민지에서의 해방이 된 상황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고 정치적인 대립도 정리가 안 됐을 그렇죠. 테니 이제 끝없이 이어졌을 테고요. 그죠? 네. 네. 걱정스럽네요. 이제 독립국가가 수립되고 3일 만인 7월 3일부터 콩고는 3일 만에? 네, 3일 만에 혼란이 시작되는데요. 걱정스럽긴 했는데 당장 3일 만에. 이 혼란의 시작은 미치겠다. 군부의 불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식민지에서는 일정하게 특권을 노렸던 군인들이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군을 지배하던 벨기에 장교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그동안 벨기에 군인들이 누리던 대우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군인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군에 남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벨기에 군인들? 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벨기에하고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합의했냐면 갑자기 갑자기 군대가 확 철수하면 그렇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치안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흑인 군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동을 일으킨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벨기에인 사령관이 강력 처벌을 예고하니까 사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벨기에 군인들을 공격하고 또 일반 콩고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독립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라가 그냥 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데모를 했다 이 정도. 그게 아니죠. 군인이거든요. 군대가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기 때문에. 루문바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잔류한 1,100명의 벨기에 장교를 해임을 합니다. 한편 총참모장으로 당시 30살이었던 조제프 모부투를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한번 물꼬가 터진 군인들의 폭력이 쉽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 네. 결국 벨기에인 5,000명이 부랴부랴 콩고를 떠났고요. 이 와중에 벨기에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식민 정주국이 다시 군사력으로 콩고에 들어온 꼴이 된 거죠. 독립을 했거나 독립을 시켜줬는데 다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카탄카 주지사 모이스 촌베는 이 카탄카주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지도에 나오는데요. 네, 저게 동그라미 친 지역이 카탄카 지역입니다. 그 이제 이 카탄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동남부 지역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콩고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었고 루문바는 수습책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파병합니다. 아이고 결국 독립한 콩고 민주공화국이 사실은 이제 정부를 책임진 파트리스 루문바 총리 이게 한 축이 있고 호시탐탐 실권을 노리는 조세프 카사부부 대통령이 또 있고 그다음에 카탄카주를 기반으로 분리 독립한 그 모이스 촌베 이렇게 3분되는 3분직의 양상이 된 거죠. 아까 걱정하신 게 이제 현실로 된 거죠. 그런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강대국이 또 아프리카에서의 패권을 또 가지려고 개입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대로 독립국가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진짜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도 문제지만 강대국들이 패권을 위해서 그 국내 정치 세력에 줄을 대서 개입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선거를 통해 그것도 유엔 감시하에 성립된 파트리스 루문바 총리를 그 정부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강대국이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정세는 콩고를 이후 내전과 장기 독재라는 어두운 시대를 겪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수백 년을 우려먹고 그리고 독립국가가 된 후에도 그 단물을 잊지 못해서 또 개입해 두르고 그로 인해 더 큰 분쟁을 만들어가는 서방의 패권주의 제국주의는 정말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혼미의 혼미를 거듭하며 끝없는 내전으로 가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거죠. 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다니. 오늘 유난히 이렇게 처음부터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얼마나 또 힘든 이야기가 있을까요? 힘든 얘기죠. 네. 하여튼 아프리카 상황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를 하나 하셔야 될 다음 시간 맞아요. 네. 다음 시간이 10월 8일 추석 연휴인데요. 아 그러네요. 딱 그렇게 되네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관악 공동체 라디오가 휴무인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데 방송국이 휴무라서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서. 아유 아쉬워서 어쩌나. 아쉬웠지만 10월 8일을 한 주를 연기해서 10월 15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주 후에 뵙게 되는 꼴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중간에 추석 있는데 추석들 잘 네.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 아프리카 방송도 다시 한번 또 꼼꼼히 들어보셔서 추석 동안에 좀 상황을 잊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큰절 올리세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늘 한가위만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에필로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정부 형태를 구성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강탈된 주권 및 자치는 반환되어야 한다. 국제연합은 모든 민족의 평등한 권리와 자결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앞의 글은 2차 대전 중이었던 1941년 8월 14일 영국의 처칠 총리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대서양 헌장이고요. 뒤의 글은 1945년에 제정된 국제연합 헌장 1조 2항 자결권의 원칙입니다. 번듯한 문장 뒤에 숨은 강대국의 민낯이 보입니다. 그들 문장 뒤에 니네들 말고 우리에게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할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팔레스타인 민중의 80년의 비극을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민족의 자결권을 위해 싸우는 숱한 소수민족의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